오늘의 개념으로,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난도질하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현재의 역사를 충실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것을 각 집단, 각 집안, 가문의 이익을 위하여 과대포장하고 그리고 감히 역사를 바꾸면서 오늘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는 망해가는 국가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이나 우리 가문의 것이나 우리 집단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고 이미 지난 시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들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것을 진지하게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오늘 역사의 주인은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하는 이런 리걸 마인드를 가져야 제대로 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인데 이 시대에 이르러 이 허균을 어느 가문의 어느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좀 강하게 표현하면 지역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영웅화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그야말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허균의 신원 회복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400주기 추모대회를 하면서 문재인 보궐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답변을 한 겁니다. 허균 선생님의 이민 위천 사상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여러 국가 일정으로 비록 참석은 못하지만 허균 선생님의 개혁 정신을 기리며 일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서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허균의 이민 위천 사상을 문재인이 그것을 따르겠다, 본받겠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허균은 양반과 상인을, 천민을 이런 신분제를 철저히 스스로 실천하고 자기가 그 신분제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답을 했고 이것과 연결이 되는 또 다른 뉴스들이 있습니다. 2018년 가을에 허균의 호민론이라는 것, 그런 이제 이념인데 그걸 통해서 이민 위천 사상을 일깨운 개혁사상가
허균의 신원 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또 관련 기관에 제출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분제, 그리고 과거에 유명한 누구였다. 과거에 양반,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누구, 그 후손이었다. 이런 걸 내세워서 21세기에 특권을 누리겠다 하는 발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8년 강릉시 등에서는 허균 관련 행사를 했고 여기에 국제 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에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글의 말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허균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인 그런 나라가 됐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됐다. 400주기를 맞아 법적이든 사회적 합의이든 가능한 방법으로 하루속히 복권이 돼서 그의 민본 사상이 재조명되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이게 국가기록원에 올라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균 복권론자들은 400년 지났으니까 복권해달라고 하는데 역사를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상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여기 협력하겠다. 찬성한다. 이러고들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고 참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편지까지 보냈다. 그러면 왜 참가하지 않았을까? 참가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허균 복권을 해줄 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당성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허균이 누구인가? 허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허균 하면은 홍길동전을 쓴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홍길동전을 배웠던 그때 허균이라는 인물이 이렇고 이렇다 하는 데 대해서 상세히 배우지 않았다.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이 민주화 시대에는 사회주의 선각자로 가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나는 허균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히 그가 이런 선각자다 이런 것까지 배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도저히 학생들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 문재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허균의 복권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올려놓은 기록 속에 충분히 이런 사람은 도저히 학생에게 그 행적을 가르칠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행정안전부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1598년 10월 13일 병조 좌랑이 되는데 그때 이미 허균은 가벼운 인물로 인식이 된 것 같다. 실록에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허균에 대해서는 허황되고 경망하다라는 인물평이 수식어처럼 붙어 있다. 실록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제 같은 그 글에서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허균이 20여 년 관직 생활을 하는데 6번이 파직이 되고 3차례 유배를 갔다. 귀향을 간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가게 됐는가? 첫 번째 파직은 1599년, 그러면 앞에서 1598년 10월에 처음 관직에 나아가게 됐다 했는데 바로 다음 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99년 황해도 도사, 이거 도지사 아니고 관찰사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직책인데 그렇게 황해도 도사로 갔는데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12월 25일에 그러면은 앞에 기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부임한 거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12월 25일. 그러니 임명받아서 가서 6개월 만에 사헌부에서 허균을 파직해달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유가 뭐냐? 황해도 도사로 부임하면서 서울에서 기생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기생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고 더구나 관할을 자기 집에다 뒀다.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고 기생하고 살고 있는 그 집에 와서 공무를 보게, 거기를 관할로 삼았다. 그리고 지방 수령의 종, 기생들하고 함께 몰려다녔다. 이게 공무원의 근무 태도로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이 허균 패거리는 함부로 청탁을 하고 폐단을 끼쳐서 온 그 황해도 전체가 비웃고 경멸을 해서 파직해야 한다. 그래서 파직이 됐습니다. 이게 허균이다. 천재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천재라고 하는가? 천재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전에는 무가치한 겁니다. 그 개인의 문제고, 개인이 천재이든 말든 밖에서 그걸 평가해 줄 일도 없고 밖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재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고 그 천재라고 말하는 자의 그 평가는 과연 믿을 만한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06년 8월에 삼척 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실록 1607년 5월 4일에 사헌부가 허균의 탄핵을 요구한 상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허균이 불교에 심취해서,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하고 불교 행사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거를 21세기의 관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1606년, 이때는 조선이고 조선에서는 유교가 중심을 잡는, 불교는 배척이 되고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게 됐던 그런 시대다.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1606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 사람들의 평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 세상이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08년, 지금까지는 이제 선조 때 일이고 1608년에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됐던 광해 즉위년인데 이때 공주 목사로 이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8개월 만에 암행어사에게 비위가 적발돼서 또다시 파직이 됩니다. 이때 일이 좀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허균이 이번에도 공주 목사에 부임하자마자 허균이 서자니까 서자인 그 심우영 이재연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는 지방수령이 됐으니까 자기한테 꼭 와달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주 관하에 머물면서 식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우영이라는 사람이 개축옥사의 발단이 된 강변치루 사건 이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건 또 뒤에서 살펴볼 텐데 허균하고 뗄 수 없는 부류가 기생이었다.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이 전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허균이 한때 해운 판관, 그 전라도와 충청도에 그 배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종오품을 지냈는데 이제 그때 남긴 기록이 조관기행이라는 기록이 있고 거기에 보면 부안기생 매창, 광산월, 낙빈, 춘방 이런 여러 기생이 등장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그 조관기행을 읽어보면 이 중에 특히 광산월이라는 기생을 공무수행을 하면서 그 나루터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거기에 기생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요즘 치면 만찬, 파티 그래서 기생들 불러놓고 술 마시고 음식 대접받고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가 임진왜란 직후 전국이 아직 어수선할 때인데 백성의 삶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법이고 거기에서 이러고 다녔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국가기록원 기록입니다. 심지어 선조실록 1606년 9월 6일 기사에는 이런 것이 있다. 최하위직인 수완군수 허균이 강릉에 있을 때 기생에 혹해서 어미가 원주에서 죽었는데도 분상을 하지 않았다. 그 부음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지를 않았다. 기생에 빠져서. 자,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온갖 이런 기행 그리고 허황되고 불온한 자로 낙인이 찍힌 허균이었는데 정말 큰일이 났다 하는 게 바로 그 강변치루 사건입니다. 강변치루 사건 이것도 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중림칠연을 자처하는 이거는 중림칠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명문가의 서자 7명이 여주 남한강가에 살면서 크고 작은 강도짓을 일삼았다. 푼돈으로 성이 차지 않은 이들이 크게 한 건 하기로 하고 문경 세제를 넘는 은파는 상인을 습격했는데 그때 사상자가 발생했고 포도청에 검거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인 전북 정읍에 머물고 있던 허균이 이 강변치루 영모 자백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잡혀와서 신문을 하고 하니까 영모 사실을 자백을 했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허균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서 상경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파벌로 대북파라고 하는 그 대북파의
핵심 인물인 허균하고 동문수학을 한 이이첨을 찾아가서 거두어 줄 것을 간청했다. 여기까지가 그 행안부 국가기록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변 치루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허균이 1608년 공주 목사로 복직을 했던 그때 심우영을 공주관하에 식객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우영은 허균하고는 한 집안입니다. 허균의 처외삼촌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위에서는 그냥 친구 이랬는데 이걸 보면 황해도에 부임하면서 서울에서 기생을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자기 집에서 기생하고 그 지내는 자기 집에 거기서 그 공무 수행을 한다. 거기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했던 습성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우영이라는 자가 강변치루의 주모자 중에 한 명이다 그랬는데 허균이 그 정도만 관여를 했는가? 기록에 보면 같은 1608년에 허균이 이 강변치루라는 그 7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숫자가 좀 더 되는 이 서자들 이들을 도와서 서자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연명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 기록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는 그 양첩의 자손, 그 평민, 상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천민이 아닌 양첩의 자손은 서, 천첩의 자손은 얼, 우리가 서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태종 때 서얼 금고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들은 영원히 문과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던 겁니다. 문과라는 것이 단지 글재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덕적인 그리고 그 온화한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요구했기 때문에 선을 그어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625년 인조 때부터 이 양첩의 자손은 한 손자 때부터 천첩의 자손은 증손자 때부터 문과와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좀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허균 같은 경우는 아직 손자라고 할 수 없고 바로 직계니까 직계의 서자니까 이런 자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균이 강변치루들하고 연명상소를 올릴 때 기록에 의하면 선조의 서자인 광해군이니까 자기들하고 처지가 같고 상년의 정을 기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얼마나 소견이 좁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허락되지 않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들이 앙심을 품고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허균이 임금을 임금으로 안 보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서자로 봤다. 이거 자체가 발칙하다. 역시 그래서 그 시대에 신분차별을 받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서자라는 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서얼에 대한 구분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소가 거부당하니까 1608년 강변치루는 소양강가에 무륜정이라는 것을 짓고 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무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은 없다. 질서 따위는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문가 첩의 아들들이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때도 없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강도짓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랬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 목사 서익의 서자 서양갑, 관찰사 심전의 서자 심우영, 이 사람이 허균의 그 처외삼촌, 그 다음에 병사 이재신의 서자 이경준, 상산군 박충간의 서자 박치인 박치의, 그리고 누구의 서자인지 밝혀지지 않은 서자 허흥인, 이제 이렇게 7명. 그 다음에 예조참판 김계휘의 서자 김평손, 그 다음에 김경손, 유효선, 이런 이름들이 이 강변치루 무리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1609년부터는 여주강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안, 이들 집안의 재산을 다 합쳐갖고 재물을 공동 사용하면서, 그리고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여주 양화나루에 본거지를 두고 무륜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시도 쓰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사회개혁을 하려고 했다. 자료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도적이 되고 말아서 나무꾼, 소금장수, 노비 추세인, 이런 걸 가장해서 화적질을 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크게 터진 게 문경세제의 살인 강도 사건입니다. 은 장수를 죽이고 한 600량에서 700량을 강탈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달아났지만 추적당해서 체포된 겁니다. 바로 그 은상인의 노복 춘상이 이 살인 강도들을 여주까지 추적을 해서 포도청에 고발을 함으로써 일망타진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명문가의 첩의 자식이다 하니까 간이 부었는지 실제로 이런 그 영모를 꾸몄는지 이런 것은 이제 둘째 치고 그들 스스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은상인을 죽이고 돈을 뺏고 그 화적질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다. 스스로 명문가의 첩의 아들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12년 문경세제에서 강변치루 그 일당들이 은상인을 죽이고 은 600에서 700량을 약탈한 것은 개혁자금 마련을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무륜정의 강변치루라는 단체의 리더는 서양갑이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양갑은 그 기준격의 상소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기준격이라는 인물은 허균의 제자고 어린 시절에 허균의 집을 드나든 인물입니다. 그의 상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갑은 허균이 친히 기른 자다. 서양갑의 자, 그 호자 하는 이 자는 허균이 지어줬다. 서양갑은 허균의 수제자였다. 그러니 이 그 무륜정을 세우고 강변치루 활동을 하는 리더 서양갑이 허균의 수제자였다. 거기에 그 문경세제 강도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강변치루 주모자 중에 한 명이 또 허균이
그 식객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런 상소를 올린 기준격은 전 영의정 기자헌의 아들입니다. 뭐 다들 나오는 그 신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헌이 불교에 심취해서, 그러니 그 시대에서는 몰래 하는 그런 거니까 불교를 숭상하는 허균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글을 배우게 했고, 그런데 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있는 앞에서 허균은 언행을 함부로 했고, 그래서 이 기준격이 허균 선생님은 위험한 사상을 지니고 있고 저런 위험한 짓들을 한다 하는 거를 직접 보고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소로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사건으로 허균이 잡혀가고 그 허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이 살인 강도 사건, 그리고 이러한 강변치로라는 불온한 사실은 뭐 범죄 집단의 활동, 이런 게 그 배후가 허균이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캐릭터를 허균이 서양갑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산군 때 홍길동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균이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을 설정한 홍길동은 그 연산군 시대의 홍길동이 아니고 바로 이 강변치루의 리더인 서양갑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강변치루와 허균이 엮인 것은 1607년 12월 공주 목사로 부임하는 길에, 이제는 도착하기도 전에 허균이 은진 송씨집을 인사차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변치루의 주무자 중에 하나인 송중기를 만났다, 이런 겁니다. 송중기를 만났다. 그 송중기는 위에는 이 은진송 씨 집안의 송중기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시간 순서로 보면 1607년 12월 허균이 찾아가서 송중기를 만났고, 1608년 허균이 강변치루와 연명 상소를 올렸고, 같은 1608년 강변치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사회개혁 활동이다. 요즘 같으면 반국가, 반정부 사상을 지닌 활동이다. 1608년 허균이 자기의 처외삼촌인 심우영을 공주관하 식객으로 불러들였다. 서양갑은 허균의 수제자다. 강변치루의 사회개혁 활동은 홍길동전의 그 개혁사상하고 부합하고, 허균은 서양갑을 홍길동의 모델로 그렇게 삼았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응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박응서가 자백을 합니다. 박응서의 자백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모자가 누구고 관련자가 누군가, 이런 것을 밝히는데, 주모자는 서양갑과 박치의다. 또 관련자는 심우영, 허홍인, 박종인, 김평손, 김경손, 이경준, 정협, 김비, 유인발, 서인갑, 유효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빼주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 활동 목적은
우리 이 강변치루는 단순한 도적들이 아니다. 행동은 도적, 살인강도 이런 걸 했는데 장차 큰 일을 일으킬 생각으로 양식과 무기를 준비하려고 그 화적질도 하고 살인강도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갑도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말하기를 주모자는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재남이다. 선조가 영창대군을 보호할 것을 명했던 허성, 신흠, 박동량, 한중겸, 서성 등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점점점 이렇게 확대가 됐고 결국 이 김재남이 관련이 됐구나 하는 쪽으로 증거가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들 그 강변치루가 활동을 꾸준히 계속했다 하는 것도 그 증언으로 나오는데 그게 참 특이한 것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허균이 연명상소를 내던 그 무렵에 요런 게 싹트고 시작됐다는 게 사실 이 증언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미 7년 전, 그러니까 한 1607년 정도 되는데 그때 여주 강변에서 모여 지낼 때부터 적서차별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여 반란을 모의하였다. 그리고 선조가 죽은 직후에는 중국 사신을 죽이고 혼란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게 다 이제 증언한 내용입니다. 광해군 4년에는 사대문에다 경문을 붙여서 민심을 동요하게 한 뒤에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때 김직재의 오옥이 일어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실행을 못했다. 계속 이렇게 거사를 일으키려고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경세제에서 은상인을 죽이고 6, 700냥을 얻게 됐는데 이 돈으로 뇌물을 써서 선전관이나 내금이, 수문장, 훈련대장 뭐 이런 관직을 얻고 사람들 한 300여 명하고 돈으로 결탁을 하고 대궐을 습격해서 반란을 성공시킨 다음에 관직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이런 그 혐의자들이 이런 그 자백을 한 겁니다. 그 나중에 그 허균에 대해서는 허균이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1607년 12월 공주목사로 부임하면서 처외삼촌 심우영하고 또 친한 양반가의 그 서얼들, 서자들, 서양갑 등 서얼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허균이 이 기존 사회의 적서차별 그리고 신분제, 그런데 이 신분제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신분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서자가 왜 적자와 차별받느냐 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강한 회의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서얼들하고 접촉을 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적서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황정필이 허균이 애초에는 의창군을 추대하는 것을 계책을 삼았는데 나중에는 허균이 스스로 하고자 해서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역성혁명, 그러니 조선의 이씨를 허씨로 바꾸겠다고 한 그런 그 내용이 됩니다. 허균이 써놓은 남긴 글에 보면 비록 꿈속이라는 것을 빌기는 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바로 이 강변치로 화적질을 하고 세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명문가의 서자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서양갑들이라든지 하는 이 서얼들하고 교류할 때 이걸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당 선생 별집 제15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허균이 수호전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 나오는 그 적장의 별명을 자기들이 하나씩 가지고 서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것은 이 수호전을 본따서 지은 건데 허균의 무리 서양갑, 심우영 이런 사람들이 그 소설 속의 행동, 수호전에 나오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행동을 직접 현실 세계에서 하다가 한 마을이 그냥 쑥대밭으로 변한 일도 있다. 그리고 허균 자신도 반란을 꾀하다가 복주대기에 이르렀으니 이건 응보를 받은 일이다. 이 글을 쓴 저자는 바로 허균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수호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 질서 있는 사회에 저항하는 산적들의 이야기인데 대의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움 잘하는 산적 무리. 그러니까 허균이 모델로 삼은 것은 대의명분이 아니고 불만이 있는 그런 산적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강변치루들도 실제는 그냥 도적이었고 나중엔 살인강도, 홍길동도 도적이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균이 이렇게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군주국가의 질서를 부정하고 또 이런 행동으로 이런 걸 옮기고 이런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랬던 것과 연결지어 보면 허균이 인목왕후를 수차례 암살기도 했다 하는 기록을 또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균은 광해군의 명이다 이러면서 자객을 동원해서 서궁을 습격했습니다. 이 서궁에 인목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인목왕후를 그래서 서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광해군의 명이라고 하는 것을 허균의 지금 사람 됨됨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에 남은 것을 보면 허균은 왕명을 사칭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뭐 이것만큼은 다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허균은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선조와 인목왕후의 아들이 아니고 민가에서 아이를 주워와서 왕자라고 가짜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의 신복을 시켜서 하인준이라든지 하는 신복을 시켜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여진족이 압록강을 넘어온다. 이런 유언비어. 하남 대장군이 죄인을 벌하러 온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한강 도성의 백성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618년 8월 10일 남대문에 벽서가 붙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있는 기록인데 포악한 임금을 치러 그러니 광해군이 될 겁니다. 하남 대장군인 정아무개가 온다. 이런 벽서가 붙었는데 곧바로 그 벽서를 붙인 사람이 누군지가 발각이나 버립니다. 허균의 신복인 현흥민이 붙였다. 이 현흥민은 허균이 중국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던 그런 인물이고 신분이 금방 밝혀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돼서 허균이
온갖 이런 것들을 저질렀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 이 벽서가 붙은 이게 발각이 난 다음 날 8월 16일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허균은 세상에 다시 없을 흉악한 역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백성을 위한 나라,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왕도 아니면서. 또 서자를 차별하지 않는 나라. 근데 하는 것은 기생하고 논다. 강도짓하고 불효하고. 이것이 무슨 민본 사상입니까? 서자도 양반되게 해달라 하는 투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오늘날의 관념으로 공산주의면 어때? 무슨 서자를 차별해? 그래서 허균은 새로운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자고 해도 이게 사상입니까? 이렇게 사는 게 사상입니까? 전제 왕정에 역적질을 하면 그러면 그게 선각자입니까? 그런데 2018년 문재인 행정부의 국가기록원은 법적이든 사회적 합의이든 가능한 방법으로 하루속히 복권이 돼서 그의 민본 사상이 재조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걸 이메일로 국가기록원 정책 고객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에 이 기사를 이 허균에 대해서 재조명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홍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안 보는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메일을 받은 국민 중에 누구라도 그건 아니되옵니다. 이런 사람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에서 역사 뒤집기에 또 앞장을 섰다. 그러나 역사 뒤집기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겁니다. 1600년대의 역사적 사실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